자, 용도 구역 중에서 자, 이번 시간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죠. 네.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 관리 계획을 누가 결정할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정 대상 등에서 여러분 교재 보십시오.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권자를 줄 것이고 결정권자를 동그라미 할까요? 누구죠? 지정권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 관리 계획은 누구를 제외하죠? 시랑 군수를 제외한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랑 군수를 제외한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가 돼요. 네, 자, 결정권자를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다가 지정권자 그렇게 적어두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의 지정 목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다음 밑줄 것이십시오.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고, 그리고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두 번째죠. 도시 정비 촉진. 2번 지역 거점 육성 줄 것이고, 3번 이 세 개가 지정 목적이 됩니다. 첫 번째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두 번째 도시 정비 촉진, 세 번째 지역 거점 육성. 자,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입지 규제 취소구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되죠. 누가 결정하죠? 도시공 관리구역의 결정권자. 누구를 제외하고 있죠? 시랑 군수를 제외한 도시공 관리구역 결정권자가 지정권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만 설명을 듣고 다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네. 자, 우리는 우리 서울이역 여기 삼성동 한전부지를 소개했을 겁니다. 삼성동 한전부지로 가정합시다. 네. 여기다가 이제 삼성동 한전부지를 저기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를 이제 혁신도시 건설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기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방금 두 가지를 체크했을 거예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누가 지정할까요?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 관리 계획.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은 시랑 군수를 제외한 모든 도시공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지정권자 되는 거죠. 단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권자 가운데서 기초자치단체장인 시랑 군수는 지정권자에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 그래서 시랑 군수를 제외한 모든 도시공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지정권자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정 목적이 금방 몇 개 있었죠? 네, 3개. 지정 목적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목적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걸 쪽지에 적어서 외울 일은 아니에요. 아니고 보고 기억날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려고 잠깐 우리 앞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잖아.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여기서 개발 입지 규제는 강화됩니까? 규제가 완화됩니까? 완화되죠. 말로 완화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합니까? 행정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계획이 뭐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잖아. 이 행정계획으로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규제를 완화해. 이 지역 삼성동 한전부지를 누가 샀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시가 5조 정도 언론이 평가한 금액을 10조의 입찰에 참여해서 받아버린 거잖아요. 10조를 질러버렸으니까 여기서 개발하고 나면 자산가치 15조, 20조를 창출할 수 있겠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주거든. 우리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별 종류가 29가지예요. 그 29개 용도 가운데서 사업성 있는 용도는 대부분의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용도, 어떤 용도의 건축을 허용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건축을 허용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다 풀어주는 거죠. 대부분 입지규제 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상 대부분의 용도, 사업성 있는 용도는 전부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의 용도별 용도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늘려주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를 늘려주고, 그리고 규모는 소규모입니까? 대규모입니까? 대규모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거죠. 용도, 종류, 규모가 완화돼요. 그리고 우리 배운 거 건폐율을 강화해야 될까 완화해야 될까? 건폐율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용도지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반 상업지역이었다면 중심 상업지역 수준으로 건폐율을 얼마? 중심 상업지니까 90%까지.
근린 상업지역이면 70이었잖아요. 이를 90%까지. 일반 상업지역이 되면 80이었잖아. 90%까지 금표를 완화해 주겠죠. 그리고 용적률 그대로 둘까요? 풀어줄까요? 최대한 높게 근축할 수 있도록 중심 상업지역 수준 1,500 수준까지 높여주죠. 그리고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주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높이 규제를 받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그대로 둘까요? 풀어줄까요? 풀어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풀어줘요. 그리고 또 한 봐요. 그러면은 건축법상 높이 규제나 용적률 규제 다 풀어주니까 이게는 제1롯데월드의 이제 버금가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업무용대 빌딩이 올라가겠죠. 맞죠? 네. 그리고 세계적인 특 1급 호텔, 뭐 스위트룸 같으면 하룻밤에 뭐 수천만 원 정도 하는 뭐 그런 특 1급 호텔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여기 판매 시설, 백화점 같은 거, 컨벤션, 전시, 뭐 자동차 박물관, 문화예술 공연장 다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규모 건축이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4차 쓰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해 줍니다. 기반시설 확보. 기반시설 확보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계획으로 보장해 주겠다는 거지.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도 행정계획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용도지역이 걸린 상업지역이면 말이 안 되잖아. 중립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줄 수 있고요. 고도지구나 경관지구로 묶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용도지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도 변경 결정해 줄 수 있고요. 도시공 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 계획까지 다 결정해 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말로 풀어줍니까? 행정계획으로 규제를 완화해 줍니까?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보장하면은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봐요. 업무 용도의 빌딩, 숙박시설, 판매시설만 하더라도 도시지역에서 토지용이 한 가지입니까? 복합적입니까? 복합적이어서 그 지정 목적이 첫 번째가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하나의 개발구역에서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적으로 허용되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되면 강남에 또 다른 랜드마크 아니에요. 지역 거점으로 육성되겠죠. 이 지역의 개발, 이 지역의 정비 사업이 늦어집니까? 촉진됩니까? 이 지역의 도시 정비가 촉진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을 안 해도 되겠죠. 설명 잘 듣고 이해하면 지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고. 입지규제 처소를 누가 지정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밑줄 꺼드려야 될 거,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지, 지정 대상. 이 작년에 시험 나왔거든. 작년 밑줄 다 찍어준 거예요. 입지규제 취소구의 지정 대상. 그리고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계획하는지 그 내용들 금방 소개했잖아.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해 주는 거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이걸 외워야 답처럼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죠.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것은. 참고로 한 줄 정도 지문에 들어가면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해해두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옵니다. 118페이지 제일 밑에 핵심 콕콕 바로 외워봅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이 허용되는 대상, 지정 대상이 몇 개 나와 있죠? 5개. 기역부터 미음까지. 박산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앞으로 묶어서 지정 대상 간단하게 체킹해 드릴게요. 자, 기역번 같이 보죠.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상 또 줄 거죠. 도심과 부도심.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 중심지역 줄 것입니다. 생활권 중심지역은 생활의 거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생활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이 허용이 돼요. 거기서 정확하게 봐야 될 게 뭐죠?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과 부도심이잖아. 도시군 기본계획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철도 역사만 딱 줄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컬러로 오세요. 컬러로 복사되어 있잖아. 철도 역사 등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까지 주면 되겠죠. 기반시설 중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까지 주면 되죠.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곡번 몇 개 이상? 3개 이상 동그라미 2개 이상 하면 틀려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다음 줄 것죠. 대중교통길절지로부터 10km입니까? 1km입니까? 1km 이내. 대중교통길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교통거점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이 허용이 됩니다.
리얼번 줄 것이십시오. 노후 불량초에 밀집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니고 뭐죠? 공업지역. 그럼 시험은 상업지역으로 내겠죠. 네, 노후 불량초에 밀집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정비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원분이 작년에 정답을 결정한 거예요. 저 어디에 죽었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등은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119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내용 줄 것이고요.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내용 계획 동그라미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내용 계획 동그라미 좀 잠깐만요.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가 보장되죠. 그때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무엇을 완화했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등.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오셔서 기억 보내봅니다. 제가 읽으면 동그라미 하십시오. 용도, 종류, 규모 동그라미 하면 되죠. 용도, 종류, 규모. 그 밑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동그라미 해두면 되죠. 네.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 정도. 이 정도까지 동그라미 해놓고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쪽지에 적어서 외울 일은 아닌 것 같고. 제도를 이해하면 이 정도는 풀어줘야 그죠? 개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수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내려옵니다. 119페이지 네, 동그라미 4번 완화 기준 나와 있습니까? 완화 기준 R 리딩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 R 표시해놓고 이거 설명 안 듣고 읽으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설명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같이 읽어봐요. 설명 듣고 같이 읽어. 이해가 안 되면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제가 그 설명하는 것은 그냥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알겠죠? 진짜 개발구역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삼성등 안전부지 이 정도로 개발되면 제1롯데월드처럼 100층 이상의 업무, 주상복합 업무 용도 중심의 건물이 올라가고요. 세계적인 특이급 호텔 들어가고요. 백화점 들어가고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시설이 들어간다면은 네. 7호선이 될지 2호선이 될지 뭐 그죠? 네, 도시계획에 따라서 지하철 환승 통로가 여기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약에 여기 이제 지하철 이렇게 2호선이 환승 통로에 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서 이렇게 이 정도 업무용도 빌딩이라면 여기에 환승 통로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어떻게 계단 올라와? 바로 지하에서 건물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다면 그 환승통로 지하철 관련 기반 시설 누가 확충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해서 건설해 줘야 돼요.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서울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를 위해서 이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은 이걸 뭐 허접하게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 세계적인 빌딩인데 우리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데 그러면은 일단 그 지하철에 내리면은 에스컬레이터로 그냥 미끄러지듯 걸어가야 되겠죠. 참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리고 벽도 정말 고급 대리석으로 해야 되겠죠. 등도 얼마나 멋있게 달아야 되겠어. 조명도. 그러면은 1,000억이 된다면은 국회에서 미리 입법을 한 거야.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서 개발 사업을 하는 개발행위, 개발사업, 개발행위자 누구죠? 현대측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죠. 해서 그 비용, 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여기에서 행하는 입지규제 취소구역에서 행하는 개발사업과 개발행위에 대해서 그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회가 마련해 준 거라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지정되면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전부 완화해 풀어주지 않아요. 그걸 무조건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서 이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여 계획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적어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어서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 건축 제한이 완화되면은 토지 가치는 떨어집니까? 상승합니까? 상승하잖아. 그 토지 규제 완화, 건축 제한 완화로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도 확보하게 하고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줘서 땅값은 뭐 5천억 올랐는 1,000억이 올랐는데 비용 부담을 2천만 원 부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사업자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도 확보하게 하고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마련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읽어볼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됐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그럼 읽어버리면 되잖아. 뭐 안 배울 것도 없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죠. 입지 규제 시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때, 자, 허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제한 완화는 그냥 해주지 말고 줄 것죠.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시도지사, 서울시장은 이렇게 읽어도 괜찮죠? 서울시장, 시도지사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서울시장 포함되어 있잖아. 서울시장과 그리고 그 뒤에 강남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가 개발행위, 이때 개발사업가 개발행위는 누가 하고 있죠? 현대측에서 할 거 아니야. 그 개발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대측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르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현대측에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 비용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르는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런 거는 외워야 되겠습니까? 읽고 지나가면 됩니까? 이해하셨다면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R 리딩 읽어두시고요. 책장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자 동그라미 9번 오세요. 동그라미 9번 오십시오. 120페이지 9번입니다. 행위제한 발표하시고 이거 들은 게 좋죠? 입지 규제 취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줄 거예요. 입지 규제 취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줄 것이고, 손 떼시고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줄 거죠. 입지 규제 취소 구역 계획으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시가와 조정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어디서 규정하죠? 이 법과 그 시행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고, 입지 규제 취소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입지 규제 취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정리하면은 잠깐만요. 저에게 집중하세요. 저에게 집중. 교재 그만 만지고. 네. 교재는 미리 교재에서는 집에서 많이 만지고 와요. 알겠죠? 막 이렇게 넘겨보고. 오케이. 여러분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대통령령. 일단 큰 것을 구분해야 시시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구분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에서 땅을 사면 그 용도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고 제한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즉 국토기획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늘 했죠. 오늘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그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정하죠?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지역은 용도지역은 대통령령, 용도지구는 조례. 조례를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아까 4개 있었죠. 저를 봅니다. 교재만 지금 띄어갈 거예요. 제가 위로 그분에게. 조례를 정하지 않는 용도지구 5개, 4개가 있어.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계측법. 맞죠? 개발지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은 전부 조례에 의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다음 오늘 용도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 이 법과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국토계획법과 이 법,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 대통령령이죠. 그 시행령에서 정한다. 이걸 외워놔야 되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외웠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결정고시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공계획 사업은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 예외적으로 국방상 공익상 사업 시행에 불가피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은 오직 허가상으로 법정된 것을 관할 시청과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죠. 신고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허가살준상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방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 종류, 규모, 건폐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좁게 보는 겁니까? 넓게 보는 겁니까? 넓게 보는 거잖아. 세세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큰 그림을 못 그리면은 세세하게 들어가도 안 되는 거잖아. 맞죠? 자꾸 넓게 보는 습관. 자, 지금까지 용도 그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 오십시오. 자, 용도 지역 안에서 이제 행위 제한 특례 규정,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행위 제한 특례 규정인데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제일 위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행위 제한 특례 제목에 미칠 것이고 별표도 하나 해두시고 간간히 출제에 반영이 되는 영역이에요. 자, 1번이 아주 중요하네요. 용도 지우십시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동그라미. 예를 들면 무엇이 있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예를 들면은 적어보십시오. 무엇이 있죠? 대답할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가장 대표적인 지하철은 서울시 도시공 계획시설 맞죠? 네. 예를 들면 적으십시오. 지하철, 한강대교, 종합운동장, 그죠? 네. 공원, 학교, 상하수도 이런 게 전부 도시공 계획시설이잖아요. 그 맞았고, 자 이렇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안에서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줄 거예요.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안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꾸기 가면은 도시공 계획 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어떤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도 설치 정비 계량이 결정고시 될 수 있다. 지역 지구안의 건축 제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말은 도시공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공계획시설은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에도 설치가 결정고시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도시공계획시설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대상입니까? 건축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적용받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은 R, 리딩. 그리고 4번, 5번 내려와요. 양괄호 4번, 5번도 R, 리딩 읽으시면 돼요. 지금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문제풀이 할 때는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4번, 5번 정도 문제풀이 할 때 지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꼭 읽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근데 5번은 설명할까요? 네, 5번 같이 볼게요. 일단 읽어보고 방제지구 안에서, 방제지구죠. 방제지구 안에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청수 제한을 할 때는 자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한다면은 필로티 부분은 청수 산정에 포함시킵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줍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해되면 훨씬 기억이 오래 가니까. 네. 여러분 방제지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구나. 지난주 용도지구 방제지구 배웠죠.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었죠. 네, 두 가지. 어떻게 시분됐죠?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 그렇게 됐었죠.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세분 지정될 수 있다 그렇게 했었고요. 둘 중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물과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 안에서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재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시가지 방제지구. 야, 정말 복수 많이 하셨구나. 지금 시가지 방제지구로 대답을 바로 하신 분은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하셨어요. 아, 좋아라. 자, 그러면은 방제지구 일단은 재해 예방,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 동네 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방제지구 지정됐다는 것은 그 동네는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를 방지하려고 방제지구 지정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동네가 이제 방제지구 지정됐는데 이유가 강이 있고요. 장마철에는 강이 범람하여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침수는 보통 2층, 3층이 침수됩니까? 1층이 피해를 많이 당합니까? 지하층 아니면 1층이잖아. 그래서 이 방제지구에서 건축주가 5층으로 건축가 받았어. 5층으로 건축가 받고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1층 이렇게 해서 5층 건축을 받았죠. 근데 1층 전부를 여러분 우리 원룸 같은 거 지을 때 1층에 주차 용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1층은 기둥만 있는 건물 봤죠? 2층, 3층, 4층, 5층만 이제 보통 이제
주거 용도를 쓰고 있잖아, 그죠? 원룸 같은 경우 거실로 쓰고 있죠. 그럼 일정한 기둥만 있어. 이런 구조의 건물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필로티 구조라고 하는 거죠. 필로티 구조라고 합니다. 필로티 구조가 무엇인지 시험 나오진 않지만, 그러면은 자, 방제지구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면은 이 1층은 청수 산장에 포함시킵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주는 거야. 그럼 아까 몇 층으로 건축을 받았죠? 5층으로 건축을 받았으니까 네, 필로티 구조로 건축된 1층 대신에 한 개 층을 더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본래 허가받은 대로 건축적으로 몇 개 층을 쓸 수 있습니까? 5개 층을 쓸 수 있고 1층은 전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용도나 건축물의 출입 통로를 쓰면은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자연재해도 막고 건축주도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앞으로 방제지구에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면은 1층은 청수 산정에 포함됩니까? 제외시켜줍니까? 제외시켜주는 특례가 있다는 얘기죠. 설명 듣고 나니까 훨씬 낫죠, 그죠? 읽고 지나가면 외우지는 마시고 알겠죠? 지나갈 때도 읽고 가시면 되고 가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보면 한두 번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지문을. 알겠죠? 그래서 그때 들어본 기억이 나면 돼. 자, 그 다음에 올줄 갑니다. 123페이지 오세요. 123페이지 큰 2번 확인해지 밑에 있습니다. 중요해요. 별표하시고 별표 한 개 하십시오.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이쪽에도 뭐 단골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에요. 쭉 읽어드립니다. 1번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몇 개죠? 4개. 이 4개의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땅 사면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금폐율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그리고 저 뒤에 건축제한 동그라미. 금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3개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금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지금 줄 거죠 끝까지 자연, 환경, 보전지역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내려옵니다. 2번 내려와요. 도시적과 관리적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금필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면 녹지지역 중에서 다음 줄 것죠. 무슨 녹지지역?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줄 것입시오.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경우에는 줄 것입시오. 보전 관리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것입니까? 네. 자, 밑줄 것으면 고개를 들면은 방금 읽어드린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해되면은 한 방에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적지도 마세요. 적을 필요 없어. 외우시면 되고 뭐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지 뭐 적어둘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는 머릿속에 바로 넣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죠? 용도지역은 국지적으로 지정됩니까? 전국토입니까? 전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 종류를 구분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서울처럼 인구와 사립이 밀집돼서 이미 개발된 곳은 도시지역. 도시 주변에 있는 용도지역이 뭐죠? 관리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도시적 서울시 주변에 서울시를 빙 둘러싸고 있는 외곽에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라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과 경계를 이웃할 수 없어? 없어. 그리고 관리지역 밖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보전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어. 무슨 용도지역이죠? 너무 잘하신다 이제. 농림지역. 네. 그리고 자, 잘 듣고 대답합니다. 무슨 용도지역을 맞춰야 됩니다. 자, 도시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자연환경 보전, 수자원 보전, 해안 보전, 생태계 보전, 상수 및 문화재 보전.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보육성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있습니다. 뭐죠?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 국토의 일본대 아직까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 지역에 지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 땅 사면은 큰일 나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로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에 땅 사면은 이 땅에서 금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자연환경 넷 중 그 지정 목적에 비춰봐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적용이 될 뭘 적용하죠? 금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버려. 그러니까 땅 사는데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법상 용도지역이 없는 땅을 사면은 여기서 건축을 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이 건축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이 제한된 것은 전부 건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금필도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이 20%, 용적률은 80%가 허용되는 거야. 성공했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용도지역에 지정이 없는 땅은
쳐다보지 말자. 쳐다는 봐도 돼요. 안 사면 되지 뭐. 그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네 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되는 게 두 개가 있어. 뭐죠? 도시적과 관리적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죠. 도시적이 세분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도시적이 세분되면은 주상공독인데 녹지적 세계를 말씀하세요. 무슨 녹지적이겠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도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멈춰버렸어. 아직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적으로 세부적인 용도적으로 미세분됐다고. 이렇게 도시적이 주상공독으로 미세분된 지역은 도시적이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자니 가장 까다로운 무슨 용도지역? 보전 녹지 지역에 적용해야 할 뭘 적용하죠?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돼요. 그러면 서울에 땅 살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도시적으로만 용도지역 표시가 되어 있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땅은 사면 돼, 안 돼? 안 돼. 정말 안 돼요. 보전 녹지랑 똑같다니까. 그럼 정말로 서울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가지면 평생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섭죠. 이런 땅 사면 안 되죠. 그다음에 관리직입니다. 관리직 세분되면은 이건 우리 그림으로 많이 연습하셨죠. 관리직 세계. 자, 생산관리, 계획관리, 보전관리 물어볼게요. 농림적 사촌은 생산관리죠. 도시적 사촌이 계획관리죠. 자연환경 보존적 사촌이 보전관리죠. 그러면 관리적 시 중에서 건축자니 가장 까다로운 용도적은 보전관리죠. 그래서 이곳은 관리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고 아직까지 생산관리적, 계획관리적, 보전관리적으로 미세분된 거죠. 이렇게 관리적인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관리적인 세분된 용도지역 가운데서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보전관리적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적용돼요. 그럼 봐요. 이걸 아니 공통점 세 개의 공통점이 있잖아.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로 용도적이 미지정됐거나 도시적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됐거나 관리적이 세부적인 용도지로 미세분된 지역은 그중 건축제한이 가장 까다로운 용도적에 적용해야 될 건축제한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이해하면은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 맞죠? 이거 그림 그려놓고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저는 설명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뿐이잖아.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 밑에 3번은 두 개성의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에 걸치는 대지인데 22회, 23회, 25회, 뭐 27회 계속 시험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28회 시험 치기 직전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됐어. 이 부분이 개정돼가지고 작년에 나올 거라고 제가 찍어드렸어. 99.9라고 해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99% 나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작년에 욕을 무지 먹은 거야 이것 때문에. 99%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왔냐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올해는 찍어야 되는데 겁지났는지. 그래도 진짜 90% 이상입니다. 좀 낮출래 나. 99 안 할래 이제 90%. 정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표 하나는 부족하고요. 별표 2개 드리고 싶고 오늘 강의하는 주제 테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이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완벽한 이해와 암기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읽어드릴 텐데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 안 돼. 제가 교재를 읽을 때 이해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머리 아프니까 이해하지 말고 밑줄만 잘 그어요. 알겠죠? 설명 듣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네. 자, 제가 읽을 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줄만 잘 끄시면 됩니까? 그렇죠. 밑줄만 잘 그으세요. 그냥 생각도 없이 줄만 끄면 됩니다. 제일 밑에 줄 같이 보겠습니다. 원칙부터 읽어드립니다. 근데 이해하지 않고 생각 없이 줄만 끌 때는 줄도 밑줄도 잘못 끄면 안 돼요. 그러면 책 찢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시작할게요. 10년째 책을 찢는다고 해서 한 번도 찢어버린 적은 없죠?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줄 거면 안 돼요, 아직까지. 무서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서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건너뛰고 이하인 경우까지 줄 거예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줄 것이고 330제곱미터를 동그라미 합니다.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줄 거죠. 가로 안에 330제곱미터 뒤에 가로 안에 줄 거요.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적에 걸친 경우는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때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렇게 하겠죠. 660부터 동그라미 해둡니다. 네. 자, 인 경우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줄 거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줄 거요.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손 떼요. 이제 줄 거지 마십시오.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자, 줄 거죠.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줄 거예요.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또 그 뒤에 줄 거죠.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줄 거예요.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 제한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 제한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손 떼고 그 대지 중 줄 것이십시오.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줄 것이십시오. 가장 넓은 면적 등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고 그 밑에 보니까 공식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학이 나와 있습니다. 가중평균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서 별표를 하면 안 돼요. 별표를 미리 하시면 별을 떼내고 앞에다가 참고만 해요. 참고만 적어요. 참고.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이런 공식 외우고 계시면 제가 기절합니다. 네. 이제 고개를 드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밑줄 먹었습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설명드리고 나가버릴 테니까 칠판 손도 안 댈 테니까 사진 찍으면 돼요. 사진 찍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림 보고 말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설명만 듣고 제가 나가버리면은 그때 사진 찍고 그림 그리시면 돼요. 필기 하시든지 아셨죠? 일단 설명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교재 보지 말 것 이제 시작할게요. 어려워요. 딱 집중해야 돼요. 설명만 들어요. 한 개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의 고객이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 대지를 샀어. 근데 그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된 거예요. 두 개의 대지에 걸쳤네요. 여기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고 이쪽은 준주거지예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라고 합시다. 준주거지역에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700제곱미터 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나머지 300제곱미터가 걸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대지를 사서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건폐율은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될지 용적률은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될지 건축 제한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으니까 어떤 용도지에 허용하는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해서 집을 지어야 될지 컨설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기준.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 그 걸친 부분의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이거 외우셔야 돼.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있으면은 이 자체를 외워요.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 1000제곱미터죠.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입니다.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칙을 적용하면 돼요. 이 조문 자체에 외워야 된다니까. 한 개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각 부분에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다면은 전체 대지에 집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뭘 적용하죠?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돼요. 그리고 건축 제한은 이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 제한, 어떤 건축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중 가장 넓은 지역, 가장 넓은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지 뭐. 그럼 둘 중 가장 넓은 용도 지역은 뭐죠? 준주거지니까 이 1000제곱미터 대지 전부가 건축 제한은 넓은 용도 지역, 준주거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것은 건축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제한된 것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각 부분에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죠? 가중평균가. 건축자는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 말이죠. 이 조문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 일단 조문 암기가 우선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그러면은
가중평균 금표라고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중평균 금표라고 가중평균 용적률은 딱 초등학교 3학년 산수입니다. 딱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공식을 아까 참고하시라 그랬죠. 한번 구경은 하는 거 괜찮은데 외울 필요도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돼요. 한 번 보면.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집중하십시오. 교재 보지 마세요. 준주고제 조례로 허용하는 금표율이 70%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네, 용적률은 500%.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고 금표율을 70이라고 가정합시다. 제1종지능주구직에서 네, 조례로 허용하는 금표율은 50%, 용적률은 100%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뭐. 그러면은 그때 가중평균 금표율입니다. 가중평균 금표율, 가중평균 금표율, 가중평균 금표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일단 가중평균 금표를 하기 전에 한번 봐요. 준주거지에 허용되는 금표율이 얼마죠? 70. 일종지능주거지에 허용되는 금표율이 얼마죠? 50. 둘을 더하면 얼마죠? 120. 나누기 1을 하면 얼마죠? 60이 평균이잖아. 그것은 단순 평균이잖아. 이 말고 가중평균 금표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가중평균 금표율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가중평균 금표율은 무슨 의미냐면은 천제곱미터 가운데서 각 용도직에 걸친 면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각 용도직에 걸친 면적 비율을 반영하여 금표율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라고. 알겠죠? 금표율의 단순 평균을 구합니까? 면적 비율을 반영한 금표율입니까? 그 면적 비율을 반영한 금표율을 가중평균 금표율이라고 명칭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죠? 지금 대지 면적이 1000. 보세요. 여기 집중.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잖아. 그 중에서 준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700제곱미터고 준주거지에 걸친 700제곱미터에 허용하는 금표는 얼마죠? 70. 700 곱하기 70 더하기 제1종전용 주거지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의 대지에 허용하는 금표는 얼마죠? 50. 이것은 봐요. 금표율 평균을 구하면서 뭘 반영했습니까?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금표율 평균을 구하고 있잖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 거죠? 가중평균 금표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라는 거지. 그러면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면적 비율을 반영한 용적률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700 곱하기 이 자리에 용적률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700 곱하기 얼마? 500. 500. 제1종전용주구지는 300 곱하기 100. 그럼 가중평균 용적률이 되는 거라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걸 그 공식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학문 연구 같으면 공식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연구 과정, 탐구 과정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탐구하시면 안 돼. 대학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기억하면은 문제 푸는 데 이상이 없더라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솔직히 이렇게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은 매우 낮고요. 개정 이후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조문으로 나와요. 조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천제곱미터 대지가 준주거리 700, 일종전용주에 300 정도 걸친 경우 이 대지에 건축을 할 때 금표율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가 허용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금표율과 용적률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조례로 허용하는 금표율을 각각 적용합니까? 가중평균값으로 산정된 걸 적용합니까? 가중평균 금표율 용적률을 적용.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각 부분에 걸친 면적이 가장 작은 면적이 330도 이하가 있을 때 해당 대지의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옮겼습니까? 오, 이렇게 문제 풀어가면 되는 거야. 금표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지역. 그럼 이건 끝난 거잖아.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아니 선생님, 아니 준주거리에 700이 걸치고 일종전용주거리에 300이 걸친 것을 가정을 하면 법 조문대로 이렇게 될 텐데, 아니 천제곱미터 가운데 준주거리에 600제곱미터 걸칠 수 있고 제1종전용주거리에 400제곱미터 걸려서 둘 중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을 수도 있잖아. 600제곱미터, 400제곱미터 걸칠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이에요. 각각이니까 준주거지역 600제곱미터는 준주거지에 적용이 될 금표율과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건축 제한도 준주거지에 적용이 될 건축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1종전용주거지도 마찬가지죠. 일종전용주거지에 적용이 될 금표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기준을 그대로 각각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때는 특례를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가 있을 때 335도 이하가 있을 때만 특례로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값,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용도지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 근데 잠깐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는데요. 여기 도로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걸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걸친 거야. 이렇게 위에는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고 밑에는 일반 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때 이렇게 도로변에 상업지역의 일부가 걸쳐버리면은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D 모양으로 상업지역이라고.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그래서 한 개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지정된 D 모양으로 지정된 어디에 걸치면은 상업지에 걸치면은 그때는 기준을 330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아까 봤잖아.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각 용도지에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똑같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가, 건축 제한은 넓은 용도지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예외 규정 그냥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숙달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위에 원칙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례 규정은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연결하겠습니다.